중국 선양 시내 한복판. 한 가족이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7살 아들을 업고 여자가 그 옆을 따라 뛰었다. 뒤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다. 200m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지만 그 사이 도로에는 차들이 막혀 있었고 인파가 가득했다. 준혁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남자의 등에 엎인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여보, 저 사람들이 따라와요. 괜찮아, 조금만 더. 이 가족은 왜 도망치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부터 숨막히는 24시간의 탈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탈북민들의 정착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35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일하는 IT 기술자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원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실력 하나로 대학을 나왔고 운 좋게 좋은 직장을 얻었죠. 제 아내 박수연은 33살입니다. 평양제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죠.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준혁이 7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IT 박람회에 파견됐습니다. 북한도 소프트웨어 수출로 외화를 벌고 있거든요. 해외 출장은 처음이었어요. 단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중요한 계약이니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해서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준혁이에게는 아빠 없는 동안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당부했어요. 준혁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건 10월 15일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단 7명이 함께였어요. 박람회는 3일간 진행됐고 저는 부스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평양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며 무섭다고 울먹였어요. 저는 곧 들어가겠다고 말했지만 단장님을 찾아가 먼저 귀국하겠다고 하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박람회가 한창인데 계약도 안 끝났다면서 가족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 업무가 우선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북한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민석 씨, 준혁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요. 백혈병. 7살 아이가 혈액암이라니. 아내는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이 없다고 했다며 울었습니다. 수입약을 써야 하는데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백혈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된 항암제가 없으니까요. 있다 해도 간부 자녀들이나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중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양 시내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제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면 조기에 발견한 거라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이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1년 치료에 최소 3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환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다고 하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로 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아들을 데려올 방법이 없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 병원에 다녀왔다고, 치료할 수 있다고, 완치율이 80%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해야 했어요. 여기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북한에서는 안 된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 씨,
우리 탈북하자는 거예요?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부모님들과 동생들은 어떻게 하냐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혁이가 먼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섭다고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북한 사람이고 여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선양 시내 조선족 식당 골목으로 갔어요. 거기서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한 50대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북한 사람을 돕는 분들을 아냐고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병, 치료의 필요성, 시간이 없다는 것.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 각오는 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남자가 40대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정 선생이라 불린 여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백혈병이라고 들었다고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요? 의사가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달 아니 2주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부인과 아드님이 평양에 계시다면서 평양에서 중국까지는 쉽지 않다고 게다가 환자를 데리고 오는 건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했어요. 비용이 들고 위험도 크지만요.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정 선생은 한국으로 가면 정착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양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중국이 손댈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보호해준다고요. 정 선생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인과 아드님을 평양에서 빼내야 한다고 앰뷸런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드님이 환자니까 병원 이송 명목으로 가능하다고요. 북한도 돈이면 다 된다면서요. 국경을 넘으면 정 선생이 받아서 선양으로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합류시킨 다음 4명이 함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면 된다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 선생은 그럼 도망쳐야 한다고 대표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김 선생,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국을 버린다는 것, 부모님, 형제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 평생 살았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하지만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밝게 웃던 얼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정 선생이 알려준 내용을 천천히 전했습니다. 3일 후 저녁 8시 평양 역전병원 응급실 앞으로 나오라고 앰뷸런스가 올 거라고요. 준혁이 병원 이송 명목으로 신의주까지 가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라고 거기서 제가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냐고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다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혁이가 먼저라고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지 말라고, 우린 할 수 있다고, 준혁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알았다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상태를 물었어요. 많이 안 좋다고, 자꾸 열이 나고 잘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단에서 빠져나가는 것. 박람회가 끝나고 귀국 비행기는 3일 후였습니다.
단장님은 이번 박람회 수고했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중국 음식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장님은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더 심하게 앓는 척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동무가 저를 택시에 태워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빨리 진료받고 나오라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박동무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응급실 안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기회를 노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안에서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병원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정 선생이 차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차에 올라타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잘했다며 이제 부인과 아드님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내일 저녁쯤 도착할 거라고요. 다음날 저녁, 저는 선양 외곽의 한 모텔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어요. 오후 8시, 9시, 10시. 밤 11시쯤 정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했다고 지금 간다고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준혁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내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간신히 눈을 뜬 준혁이가 약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아내에게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정말 무서웠다고, 국경 넘을 때 특히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우리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정 선생이 말했어요. 감동적인 재회지만 시간이 없다고, 내일 아침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야 한다고요. 지금쯤 북한에서 우리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라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 푹 쉬라고,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침 6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어요. 아내가 가져온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는 힘들게 삼켰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오늘만 지나면 병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시에 정 선생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여기서 30분 거리라고,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북한 보위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선양 시내로 들어갔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습니다. 정 선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10층짜리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곳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요. 문 앞까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차가 총영사관 앞 100m 지점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내리라고, 자기는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업었어요.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가자고 말하며 우리는 총영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50m, 40m, 30m.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저 사람들이야.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 2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어요. 북한 보위부였습니다. 한 명이 제 이름을 부르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준혁이를 업은 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뛰었어요. 뒤에서 배신자라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총영사관 입구까지 20m. 하지만 갑자기 앞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저는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 명이 아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를 여는 상인들. 사람들 사이로 뛰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등에서 무섭다고 신음했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쉽게 따라오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기 지하철역이 있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놀라 비켰습니다. 개찰구 앞에 섰지만 교통카드가 없었어요. 저는 개찰구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내도 따라왔어요. 영무원이 소리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마침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올라탔습니다. 뒤를 보니 보이부 요원 2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헐떡이고 있었어요. 일단 떨쳤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동차는 2 정거장을 지나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선양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준혁이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준혁이는 제 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눈을 뜬 준혁이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곧 병원 간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20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영사관 근처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총영사관이 200m 앞에 보였어요. 이번엔 꼭 들어간다고 다짐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100m, 50m.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 골목에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가까웠어요. 차가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안 그러면 아내와 아들이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다른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정 선생이었어요. 타라고, 빨리 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탔습니다. 아내도 급히 탔어요. 차는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차가 따라왔어요. 정 선생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집요하다고 총영사관 후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긴 사람이 적다고요. 차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빠르게 달렸어요. 저기 후문이라며 정 선생이 가리켰습니다. 총영사관 뒤편에 작은 문이 보였어요. 여기서 뛰어들어가라고, 저 문만 통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뛰어내렸어요. 후문까지 50m. 뒤에서 보이부차가 도착했습니다. 저기다, 잡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40m, 30m, 20m. 준혁이가 약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했어요. 10m, 5m.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보이부 요원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안전지대. 문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인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잠깐만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뒤를 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여기는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나오라고, 지금 나오면 용서해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요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신자라며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양에 있는 부모님, 동생들. 하지만 준혁이가 제 품에서 신음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곧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김태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다고, 망명 신청한다고 말했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아내도 자신의 것을 꺼냈습니다. 영사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석 씨, 평양 출신 IT 기술자시라고요? 어떻게 중국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선양 IT 박람회에 파견됐었다고, 아들의 병과 치료의 필요성, 탈북을 결심한 이유를 말했어요. 영사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환자냐고 물었어요. 네, 급성 백혈병이라고,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겠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였어요.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며 의료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왔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자신을 영사관 촉탁의 이준호라고 소개하며 준혁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급성 백혈병이라고 했냐며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2주 전부터라고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빨리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중국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비용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거라고 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차원에서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지금 당장 앰뷸런스를 부르겠다며 선양 최고의 병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준혁이를 들것에 눕혔어요. 우리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함께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창밖을 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다고요? 그래, 우리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앰뷸런스는 선양시내 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분을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준혁이를 급히 옮겼습니다. 우리는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중국인 의사가 준혁이를 진찰했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맞다며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치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조기 발견이라 가능성이 높다고, 80% 이상이라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물으려는데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받았다고,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괜찮다고, 치료 잘 받자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병원 보호자실에서 잤습니다. 침대도 아닌 딱딱한 의자였지만 편안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다고요? 응, 준혁이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총영사관에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동생들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걸 알면 그들은 고초를 겪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준혁이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가 연결됐어요. 준혁이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약이라고, 나쁜 병 고치는 약이라고 말했어요. 아프다고 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건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용감하게 견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이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총영사관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 수속이 거의 끝났다고, 다음 주면 출국 가능하다고 했어요. 준혁이 치료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받으면 된다고, 더 좋은 병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준혁이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오늘 한국 간다고 말했어요. 준혁이가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태어난 나라라고, 아니, 이제 우리가 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동행했어요. 여권을 건네주며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 증명서라고 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중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북한이 작은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과 새로운 시작.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창밖을 보니 한국의 불빛이 보였어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게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저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어요. 준혁이도 창밖을 봤습니다. 우와, 진짜 밝다고 감탄했어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밤인데도 온 세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착했다고요? 응, 우리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어요. 준혁이가 여기 진짜 크다며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입국장에 도착하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씨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을 국가정보원이라고 소개하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일단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IT 기술자였다고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일했다고 말했어요. IT 전문가시라며 귀중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탈북 경위를 간단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한 선택 그리고 지난 24시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아드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제가 아버지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호시설로 모셔가겠다고 거기서 3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준혁이 치료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겠다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국정원 차량에 올라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차가 정말 많다고 말했어요. 북한이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준혁이는 피곤한지 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시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3개월간 교육받으면 되는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 3개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기 정말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북한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요. 준혁이를 침대에 눕히며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냐고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고모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북한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언제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나중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만날지도. 준혁이가 잠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창가에 섰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냐고요? 응, 준혁이 살렸잖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준혁이 죽게 둘 순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준혁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 정말 용감하다고 칭찬했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정착금 지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족 3인 기준 약 2천만 원이라고, 그리고 주거 지원도 해준다고 했어요. 또한 IT 전문가니까 취업도 금방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 IT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프로그래머를 했다고 하니 10년 경력이라는 말에 좋다며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도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에 취직했어요. 아내가 월급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300만 원이라고요. 대단하다고 우리 수연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준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학교였어요. 오늘 학교 재밌었다며 친구들이 다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밝게 웃는 준혁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생명을 얻고 조국을 잃다 삼천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울 은평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전세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사 왔다며 기뻐했어요. 응, 우리 집이라고, 진짜 우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완전히 나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이제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탈북한 IT 기술자 김모 씨의 가족을 처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김 씨의 부모와 동생들이 평안남도의 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 동생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형, 미안해. 제 결정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지 물었어요. 준혁이를 살리려고 가족들을 버린 거 아니냐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했다고, 준혁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냐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북한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탈북민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제 부모님이 북한에서 처벌받았다는데 도울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북한 당국과 접촉할 수도 없고 중국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하다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 체제가 변하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계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가 뛰어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다며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건강한 얼굴. 1년 전만 해도 축 늘어져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볍고 활기찼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며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오래 걸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전화도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우린 준혁이 생명을 얻었고 자유도 얻었지만 부모님들을 잃었고 고향도 친구들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준혁이를 보면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쯤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며 우리 부모님들도 손주를 살리려고 한 거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부장님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실력이 좋을 줄 몰랐다며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내도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꼼꼼하다고 칭찬했어요. 준혁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키도 크고 건강했습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했어요. 준혁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이가 와 넓다며 뛰어다녔어요. 연을 날리고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잘한 것 같다고요. 맞다고, 우리 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북한산 너머가 북한이에요. 부모님은 잘 계실까요? 우리는 북쪽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3년째 되는 해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확인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수용소에서 풀려나셨다고요?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전원이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잘 키우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주를 살리기 위한 제 선택을. 그날 밤 저는 준혁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준혁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준혁이의 병,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준혁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해하신다고, 손주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혁이 잘 키우라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준혁이가. 그럼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어요. 준혁이는 중학생이 됐고 저는 IT 회사 이사가 됐습니다. 부장님이 이번 분기 실적이 최고라며 축하했어요. 다들 수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간호부장이 됐어요. 동료들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다 같이 자란 거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정말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될 거라며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는 준혁이와 함께 통일전망대에 갔습니다. 멀리 북한 땅이 보였어요. 준혁이가 저기가 아빠가 태어난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고 말했어요.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통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수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인사드리자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북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준혁이에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얻은 것, 준혁이의 생명 자유, 새로운 삶의 기회 꿈꿀 수 있는 미래 잃은 것, 부모님, 가족들, 고향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 조국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탈북 5주년이다. 5년 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조국인가 아들의 생명인가. 나는 아들을 택했다. 그 결과 부모님과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였다. 아들을 살리는 게 내 의무였다.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준혁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리고 우리 가족들께 하는 최고의 보답이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마. 그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다. 자유의 땅에서, 기회의 나라에서. 그리고 준혁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일기를 덮고 저는 가족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와 준혁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건강하시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다. 그게 전부였다. 24시간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 영사관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 그 24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명을 얻고 조국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켰으니까요. 바로 우리 아들 준혁이의 생명을. 에필로그 선택의 무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는 180cm가 넘고 정말 축구선수가 됐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U19 대표팀에 선발됐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준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재개됐습니다. 저도 신청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상봉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부모님과 3일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금강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봉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계신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하얗고 허리도 굽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서가 저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고 넌 잘못이 없다고 하셨어요. 준혁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완치됐다고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며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부모님은 사진을 보시며 잘 컸다고 우리 손자 정말 잘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서가 넌 옳은 선택을 했다. 아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고생을 우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손주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하다. 3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다시 뵙겠다고 꼭 다시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건강하라고요. 준혁이 잘 키워라. 그게 우리 소원이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왔다고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준혁이 잘 크라고 하셨어. 그게 소원이래. 저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그래, 우리 준혁이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부모님을 뵀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다정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하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하셨다. 아비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그 말에 1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앞으로도 평생이 무게를 지고 살 것이다. 선택에 무게를 하지만 후회는 없다. 준혁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젠가 통일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리라. 그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것이 부모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자유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선택은 옳았다고. 24시간의 탈출.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